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정책론에서 다 끝났고요. 이제는 뭐다? 투자론 배울 차례입니다. 투자론은요, 34회, 즉 올해 있었던 시험에서 총 8문제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기염을 토해냈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시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CM송 함께 부르시면서 투자론 끝낼 거니까요. 그 해당 노래 한 곡 부르시면 투자론이 마지막에 싹 다 정리가 될 겁니다. 특히나 투자론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투자론 출발합니다. 투자론 기초이론입니다. 자, 투자라는 것을 정의해보자. 개념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에 내가 쓰고 싶은 돈을 포기하고 뭐예요? 밀어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식시장에다가, 어디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어디에다가? 가상화폐시장에다가. 그래서 왜 밀어 넣습니까?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돈을 써서 뭐예요? 나중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현재는 뭐예요? 확실한 내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내가 현재 얼마?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미래에 1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수익을 올린 거지만 이것은 뭐예요? 손해를 본 거죠. 이 100만 원은 지금 내 손에 있는 뭐예요? 확실한 거죠. 근데 미래에 있는 요 120만 원과 80만 원은 뭐예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은 그거예요. 안정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안정성이 좋죠. 그리고 또 뭐? 원금 회수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게 뭐다? 부동산 투자론이다. 어디에 자금 투자한다?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한다. 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먼저 보시죠. 장점. 첫 번째 장점 뭐? 지렛대 효과. 그 말은 뭐예요? 부채를 이용하여 남의 돈을 빌려서 뭐예요? 수익률을 늘린다라는 뜻이에요. 뭐? 부채를 이용. 뭐? 남 돈을 활용하여 어떻게?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증대시킨다. 됐죠? 두 번째는요. 세금을 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대출금 중 뭐예요?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자 지급분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원금 상환분은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금 상환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만 두세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은 무슨 혜택? 세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구하실 때 뭐예요?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을 빼는 거죠. 왜? 요거 두 개는 효과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된 게 아니니까.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금 상환분. 원금은 뭐예요? 부동산 가치의 증진에 효과를 미쳤으니까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 뭐예요?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뭐다?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있어요. 세 번째군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요 해지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을 여러분의 시장에서 가장 가깝게 한번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이제 시장에 5만 원짜리 들고 가니까는 쓸 거 있습니까? 쓸 거 없습니까? 쓸 거 없죠. 우리네 어머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하시죠. 야, 시장에 갔더니 5만 원짜리 들고 가도 이제는 살 게 없더라 라는 거예요.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말을 똑같이 얘기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왜요? 예전에는 물가가 낮을 때는 5만 원짜리 들고 가면 여러 개를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만 원짜리 들고 가도 많이 사요? 많이 못 사요? 많이 못 사죠. 한 두세 개 집으면 끝나요. 왜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돈이에요?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물가와 같이 움직인다고요. 왜? 실물 자산은 상승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승한다는 말보다 무슨 효과가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울타리 효과, 해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뭐 주식이나 다른 뭐 가상화폐나 이런 위험 자산들보다 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왜? 실물로 보이는 가치니까요. 그래서 뭐다? 자본이득, 맞죠? 운영을 통해서 소득이득, 매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기대할 수 있죠. 임대료 얻을 수 있고요. 또 뭐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요것만 봐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또 뭐 안정성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되겠고요. 됐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체크. 뭐 사업상 위험합니다. 금융상으로 위험합니다.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상 위험은 뭐예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위험. 즉 뭐예요? 최근 같은 경우에 사업용 부동산, 즉 사무실이 좀 남아 돌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왜? 공급 과잉이었던 거죠. 수요와 공급. 이게 뭐 시장 위험이었던 거죠. 그 비용 위험은 뭐예요? 운영하는 동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비용 위험, 뭐 영업 경비 같은 것들, 그렇죠? 임대료 같은 것들 다 비용 위험에 속하는 거고요. 위치적 위험은 뭐예요? 찾기가 쉽다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이게 뭐예요? 위치적 위험이 되겠어요. 금융상 위험입니다. 금융상 위험, 뭐 부채의 이용으로 인해 무슨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우려가 된다. 즉 뭐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누구한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운영을 했는데 돈을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낮은 황금성이에요. 뭐예요? 유동성 위험. 즉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은 현금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현금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금화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기간도 짧다 길다? 기간도 장기가 걸린다. 우리 부동산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참여자인데요. 크게 4가지 정도로만 볼게요. 4가지 정도로만 보죠. 자, 지분 투자자입니다. 누구예요? 내 거. 직접 투자자로서 뭐예요? 소유권이 주체인 일반 투자자. 뭐예요?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뭐예요? 자본이득 뭐예요? 시세 차익과 뭐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얻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두 번째, 저당 투자자예요. 대출 기간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에게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뭐 자금을 대출하는 주체로서 무엇을 꾀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달라는 얘기예요. 뭐 간접 투자자의 형태로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을 지을 때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나는 뭐 얻는다? 이자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임차인입니다. 이건 아시죠? 뭐? 임대료, 지불. 소유권은 내게 아니지만 점유하여 사용하는 주체. 맞죠? 마지막은 뭐? 정부 나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뭐? 규제 및 지원의 공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규제하기도 하죠.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규제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공공임대주택 같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의 참여자, 네 파트 이렇게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우리 아까 부동산에서 배울 때 지렛대 효과를 통한 수익률 구분과 수익률에 대한 종류라는 거예요. 자, 지렛대 뭐예요?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뭐다?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뭐? 레버리지 효과이다. 즉 뭐예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즉 우리는 요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라고 합니까?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말.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하면 뭐? 지분 수익률 같은 말. 그래서 자기 자본이 뭐예요? 내 돈. 지분이 뭐예요? 내 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하면서 총 투자 금액 중 타인 자본의 비율이 클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짐과 동시에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수익이 커짐과 동시에 모두 손실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렛대 효과의 정의였습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시로 그런 거죠. 전세를 안고 집을 구매했어요. 근데 내가 전세에 대한 이자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돈을 벌게 되겠죠. 맞아요? 전세를 안고 집을 구매할 경우 뭐보다? 이자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그럴 때 뭐예요? 정해질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우리 갭 투자라고 얘기하죠. 갭 투자를 통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내가 이자 내는 것보다 뭐가? 집값이 더 오르게 될 경우 뭐예요? 정해질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수익률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즉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인 거고요. 총 자본 수익률은 뭐예요? 내 돈 더하기 뭐? 부채. 즉 뭐? 총 투자액에 대한 거고요. 저당 수익률입니다. 이건 이자율, 금리 똑같은 건데요. 이게 뭐예요? 저당 수익률이 뭐냐면 돈을 빌려준 대출 기관이 얻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봅시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지분 투자액, 즉 내 돈 투자분의 뭐예요? 순영업 소득, 뭐 뺀다? 이자 지급분 빼고 가치 상승분은 더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상승액은 더한다. 됐죠?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두 번째 구하는 공식이에요. 총 자본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 뺍니다. 빼고요. 뭐예요? 부채 비율 곱해서 총 자본 수익률 한 번 더 더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 몇 프로? 10%. 저당 수익률 몇 프로? 8%. 부채 비율 몇 프로? 5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 더하기 10 빼기 8 곱하기 50% 전체를 더하면 요거 몇 프로 나와요? 11% 나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총에서 저당 빼고 부채 비율 곱하면 요거 하면 얼마? 1% 나오죠. 맞아요? 요 1%를 어디다 더한다? 10%에 더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얼마? 11% 나온다. 이게 실제로 계산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내 돈 더하기 부채죠.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이 가치 상승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당 수익률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대출 기관에게 주는 이자율입니다. 즉 돈 빌린 사람한테 주는 이자율이 뭐다?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렛대 유형입니다. 지렛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와 뭐예요? 중립적 지렛대. 우리 중립적 지렛대 먼저 보시죠. 자, 내돈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셋이 모두 같다면 뭐예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과 같을 때 뭐예요? 지분 수익률도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돈을 벌게 되는 정의 지렛대 효과는요? 뭐가? 지분 수익률, 즉 내돈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뭐요?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 뭐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부의 지렛대 효과는요, 뭐예요? 지분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크죠. 그럼 뭐예요? 이자율이 그렇게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자율이 높으면 뭐다? 돈을 번다, 돈을 잃는다. 돈을 잃는다. 그쵸? 지어서 뭐예요? 이자 주기 바쁘게 되겠죠. 그런데 부의 지렛대 효과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넘어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자율에 하락하면 부의 지렛대 효과에서 뭘로 바뀐다?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뀐다 라는 것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자율의 하락.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 보시죠. 특징은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고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고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라는 거겠죠. 맞아요. 대부 비율은 가치분의 부채.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겠죠. 모두 자기 자본, 즉 내 돈으로 투자하면요.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다. 그쵸?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맞아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뭐로 바뀐다?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뀔 수 있다. 요거 체크.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중요합니다. 2번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그쵸?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대요. 뭐예요? 중립적 지렛대 여기 나와 있죠? 중립적 지렛대일 경우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요? 중립적 지렛대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의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고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어떤 투자자로부터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뭐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아까 우리 했죠? 왜? 100만 원이라는 현재의 확실한 금액 투자해서 1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즉 불확실성이 존재했잖아.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예요? 발생되는 변동 혹은 기대치를 벗어날 가능성 이게 뭐예요? 위험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 실현된 결과가 예상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뭘로 측정하냐면요. 표준 편차라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보죠. 위험의 측정은 통계학적인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데요. 이거 들어만 두시면 돼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거 2가 아니라 제곱입니다. 제곱입니다. 제곱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자, 클수록 뭐예요? 위험은 커지며 작을수록 위험도 작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몇 점? 60점이에요. A라는 사람, 또 누구? B라는 사람. 둘 다 6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평균은 60점인데 1회차에 친 시험이 이 사람은 몇 점? 80점이었었어요. 1회차. 근데 2회차에 시험을 쳤더니 이 사람은 몇 점 나왔어요? 40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은 1회차에 몇 점? 65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에 몇 점? 55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시험장을 들어갈 때 60점을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은 혹은 덜 불안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B죠. 왜요? 얘는 위험이 더 크다. 작은 거예요. 왜? 얘는 6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5점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표준 편차는 5점인 거예요. 편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인 거예요. 그런데 A분 같은 경우에는요. 몇 점? 위험이 더 크죠.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20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 즉 뭐예요? 기대치를 벗어날 가능성. 이게 뭐다? 위험이다. 기대치가 몇 점인데? 60점인데 B 같은 경우에는 5점씩 플러스 마이너스로 벗어나는 거고 A는 뭐 20점씩 벗어나는 거야. 우리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양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곱을 붙이면 얘는 뭐예요? 둘 다 양수가 되겠죠. 분산으로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측정은 뭘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본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 뭐예요? 평균에서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변이계수, 즉 변동계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다? 수익과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 표준 편차는 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점. 평균은 뭔데? 60점. 똑같은 말 뭐? 기대수익률, 표준 편차, 위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이계수는 위험을 뭘로? 수익률로 나눈 값. 작을수록 유리하고 평균 분산이 안 될 때는요. 뭐예요? 변이계수 통해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의 측정은요. 기대 수익률로서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각 상황별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수익률에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고 확률을 모두 한다. 그래서 곱하고 더한다. 곱더라고 하시면 돼요. 곱더. 이게 뭐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에 해당한다. 어떻게 한다? 곱하고 더한다 라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투자의 위험에서 유형 5가지 저랑 함께 잠깐 보시죠. 아까 우리 이미 했어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5가지 뭐가 있어요? 사업상 위험. 그쵸? 두 번째 금융적 위험. 세 번째 법률적 위험. 그 다음 인플레이션 위험. 5번째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투자 위험 5가지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 금, 법, 인, 유 이게 뭐다? 투자의 위험 5가지. 위험이 5개. 아시겠죠? 별이 5개 아니라 투자의 위험 몇 개? 5개. 아시겠죠? 사업상, 금융적, 법률적, 인플레이션, 유동성. 아시겠죠? 자, 사업상 위험은 크게 3가지 나뉩니다.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시장 나왔으니까 무슨 위험? 수요와 공급의 위험. 운영의 위험 나왔으니까 영업 경비의 변동 및 근로자 파업. 위치적 위험 입지 선정 실패.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저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얘기할 것 같으면 사당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시다가 50m 직진 후에 GS 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하시고요. 다시 30m를 걸어 올라오시다가 왼쪽에 미용실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셨다가 미용실 끼고 또 15m 정도 걷다 보면은요. 우측에 조만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마켓 하나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 끼고 다시 10m로 오시면요. 위에 45도 방향에 2층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위치적 위험. 찾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찾아가기가 어렵다.
그럼 쉬운 거 보시죠. 위험 없는 거. 하단강 10번 출구 나오시면요. 바로 보입니다. 끝. 찾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위치적 위험 입지 선정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금융적 위험입니다. 금융적 위험 돈을 땡겼으나 채무를 불이행, 파산의 위험. 이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두 번째 위험이었어요. 세 번째 법률적 위험. 정부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 금융 정책 등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위험이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아까 했죠. 화폐 가치의 하락. 대출자는 무슨 이자? 변동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무슨 이자? 고정이자율을 선호하는 거고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됐죠? 자, 유동성 위험입니다. 무슨 성? 환금성.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바꾸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매매의 어려움, 매매의 장기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매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또 총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위험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체계적 위험. 두 번째 비체계적 위험. 맞죠? 총위험에는 몇 가지? 두 가지.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등.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 뭐 있었어요? 코로나.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체계적인 위험이었어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별 투자안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개별 투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고요. 파업 및 영업 경비 변동 등에 대한 비체계적 위험 등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없는 거, 제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드디어 투자의 수익률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개념은 뭐예요? 투하된 자본에 대한 뭐예요? 수익률입니다. 순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투자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고요. 기권적 수익률,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요구 수익률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필수 수익률, 외부 수익률,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이거 기회비용 특히나 잘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률 종류 두 가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도 있죠. 실현 수익률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종류의 세 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현 수익률은 뭐예요? 투자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거 두 가지에 힘을 주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됐어요? 자, 기대 수익률입니다.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수익률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각 상황별 발생 가능한 순수익에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합한다. 곱하고 더한다. 곱더 하시면 되죠. 곱더. 곱하고 더한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렇게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높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 뭐예요?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투자한다고요. 아시겠죠? 요거 수익률이 뭐냐면요. 최소한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거 수익률보다 클 때 우리는 투자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선택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게 돼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기억해달라? 요거 두 개는 기억해달라.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클 경우 투자를 선택한다라고까지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낮대요.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경우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시장 가치가 떨어지고 요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은 우리 기초 인물에서는 됐고 무엇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말고 무엇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두 개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구 수익률 보시죠. 요구 수익률 별표 하나. 요구 수익률 별표 하나 해주시죠.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거. 그래서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어서 투자 가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별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요구 수익률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경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고요.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라서 예금이나 그렇죠? 정기 적금이나 국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위험 할증률, 즉 위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주식 위험이 크죠.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죠.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크겠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 수익도 포함이 된다. 시간에 대한 대가 더하기 위험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무위험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할증 중에 시간 대가 나왔죠. 시간에 대한 대가, 예금, 국채, 공채. 시간에 대한 경과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상승 요인은 화폐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면 되고요. 위험 혐오도와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위험 할증률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거예요. 시장 위험과 개별 위험을 각각 반영하는 거고요. 위험 혐오도, 즉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투자자마다 다르면서 주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피셔 효과에 비하면은 무엇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준다.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34회 시험에 나왔죠.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과 예상 인플레이션. 요거 세 개 다 더하는 게 요구 수익률. 피셔 효과에서의 요구 수익률인데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것 두 가지 예상 인플레와 가치 하락했을 때 빼는 거 디플레이션과 가치 상승했을 때.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 가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투자 가치를 구하여라. 투자 가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고 수익이 얼마? 4,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 4%, 위험 할증률 5%, 나머지 예상 인플레이션 2%까지 더해서 4,500만 원분의 몇 프로? 9%라고 얘기해서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거였어. 투자 가치 얼마? 5억. 이렇게 34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까지 정리를 했고요. 저희 10분만 쉬셨다가 투자의 위험과 관리 방법, 처리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